가족의 품이 그리워지는 저녁. 이름은 박만수, 78이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고 남편이었고 가장이었다. 젊을 땐 성실했단 말 많이 들었다. 새벽이면 공사장 나가고 저녁이면 배달도 했다. 그러다 53세 가게 하나 얻어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 겨우겨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하고 나니 어느덧 70이 넘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일화 병든 몸으로 홀로 살던 날들. 그런 내 곁엔 지금 아무도 없다. 아내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떴다. 심장병이었다. 평소에 잔병치레 많던 사람인데 내가 돈만 조금 더 벌었더라면, 그때 큰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지. 이따금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넘긴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가 보기에도 반듯했다. 양복 입고 아이 셋 데리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때 난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컸다. 큰아들 준호는 대기업 다니고 둘째 민정이는 시집 잘 갔다. 막내 기철이는 외국에 나가 몇 년째 연락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지. 자식 셋을 낳고 키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는 걸까?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려다 다리가 휘청였다. 아이고 하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누워 한참을 숨만 쉬었다. 전화기까지 기어가려면 최소 3미터. 그 거리도 그날따라 너무 멀더라. 한참을 겨우겨우 기어서 전화기를 붙잡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큰아들 준호였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응급실 가세요.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네, 어르신, 주소가 어디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구급대원이 와서 날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심장 쪽 이상 신호가 있었다. 입원하라 했다. 간단한 검사는 하루, 종합검사는 사흘이 걸린다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걸 알면 자식들이 올까? 간호사에게 부탁해 준호와 민정이에게 연락을 남겼다. 민정이는 연락이 안 됐고 준호는 전화는 받았다고 했다. 이틀을 기다렸다. 아무도 안 왔다. 셋째 날 밤이었다. 옆 병실에선 손주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웃음소리가 벽을 넘었다. 내 생일은 3월 10일. 지금이 8월이니 아직도 꽤 남았다. 근데 그 순간 그 어떤 날보다 생일 같았다. 쓸쓸하고 외롭고 내가 혼자인 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말하길 보호자가 없으면 중환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자녀분은 언제 오시나요? 모르겠소. 바쁠 거요.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을 붙여줬다. 이분이 박 어르신 전담 간병인 되실 거예요. 영숙 씨, 인사드리세요. 내 옆에 선 여자는 조용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인이었다. 얼굴엔 주름이 있었고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녀가 그렇게 부르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아버님이라고 불린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그녀가 손수 끓인 미음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따뜻한 밤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이화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요양보호사 영숙. 마음의 문을 두드린 그 손길. 영숙 씨가 우리 병실에 들어온 건 내가 입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창밖은 흐렸고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들어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 문이 열렸다. 하얀 복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가 들어왔어. 작고 말없는 발걸음으로 내 침대 옆에 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박만수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앞으로 어르신 돌봐드릴 요양보호사 이영숙입니다. 그 순간 솔직히 반가움보단 민망함이 앞섰다. 내 몸 하나 간수 못해 간병인까지 들이다니. 늙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서러운 일인가 싶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별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내 약 봉투를 확인하더군.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그랬던 것도 있었지. 불편했어.
남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게 게다가 전혀 모르는 여자에게 밥이고 약이고 대소변까지. 처음 미음을 떠먹여 줄 때도 그랬어. 아버님, 입 벌려보세요. 그녀가 떠준 숟가락 앞에서 난 잠시 망설였다. 부끄러웠다. 나 박만수가 누군데 젊을 땐 애 셋을 키우고 집도 내가 샀고 아내 병원비도 나 혼자 다 댔는데 그런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떠먹여진다? 하지만 그 미움을 받아먹는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풀려버렸다. 따뜻했다. 그저 음식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이 마치 내 어머니 같았다. 영숙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수다 떨지 않고 감정 표현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내 얼굴색이 약간만 변해도 이불을 바로 덮어줬고 밤중에 내가 헛기침만 해도 물컵을 새로 가져왔다. 심지어 이틀째 되던 날 내가 잠결에 종호야 민정아 하고 중얼거리자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주더군.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순간 울컥해지는 게 내가 지금껏 그토록 원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그녀는 내 세면을 도와주며 말을 건넸다. 아버님,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침대 옆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말 그대로 노인이었다. 주름 투성이의 머리는 다 하얗고 볼은 푹 꺼졌지. 많이 늙었지. 내가 툭 내뱉자 영숙 씨가 조용히 웃었다. 늙은 거 맞죠? 근데요, 잘 늙은 얼굴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 늙음을 존중해준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준호에게도 다시 시도했다. 연결되긴 했지만 대답은 이랬다. 아버지, 아직 병원이에요? 근데 간병인까지 쓴다고요. 그거 돈 아까운데 그냥 요양원 알아보세요. 그 순간 내 귀에선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잘 늙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말, 돈 아까워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나 싶었다. 며칠 뒤 내가 갑자기 숨이 가빠오던 날이었다. 영숙 씨가 나를 부축하고 급히 산소호흡기를 들고 왔다. 아버님, 천천히 숨 크게 쉬세요. 저기요, 간호사님, 여기 급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입원 연장을 권했고 의사는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식들 번호는 남겼지만 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영숙 씨가 말했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될까요? 가족은 아니지만 책임지고 모시고 있어요. 병원 측은 망설였지만 상황이 급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녀가 서명을 끝내고 나와 마주 앉았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 무서우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젠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 순간 울고 싶었다. 그녀가 내 딸이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닿았다. 차마 자식들에게 전화했더니 들은 말, 아버지가 아니라 통장만 본 것 같더라. 사람이 서러움을 느끼는 때는 참 별거 아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묻지 않을 때, 내가 병원에 있어도 아무도 안 올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참담한 건 내가 전화했을 때 받긴 했는데 들은 말이 그럴 때다. 심장 쪽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였다. 입원은 일주일 더 연장되었고 영숙 씨는 여전히 매일 나를 돌봤다. 그녀는 밥도, 약도, 배변도, 병원 서류도 전부 책임졌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이러다 내가 죽기라도 하면 장례식엔 올까? 그 생각이 내 심장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직접 다시 전화를 걸었다. 먼저 큰아들 준호에게. 여보세요? 준호야, 아버지다. 아버지, 지금 회사에요. 왜요? 그게 입원 기간이 좀 길어졌단다. 담당이가 수술도 했고. 아, 수술이요. 근데 간병인 쓰고 있다면서요? 그럼 됐죠 뭐. 그래도 한 번쯤은 와줄 수 없니? 아버지, 저 출근도 바쁘고 주말엔 애들 학원에 장인어른 환갑도 있어서요. 그렇구나. 또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스케줄을 방해한 노인이었구나. 이번엔 작은 딸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의 신호음. 그 다음엔 짧은 네. 아빠 왜요? 민정아, 아빠다. 응, 병원이라고 들었어. 시간 나면 한번 와보면 좋을 텐데.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난 지금 애들 돌보기도 벅차. 아빠,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분 있잖아. 민정아 나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빠,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의지 너무 하시면 안 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는 무슨 말을 해도 그녀가 듣지 않을 게 분명했기에 자식들이 다 이럴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던 거다. 결국 난 영숙 씨에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야. 그녀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선 나 혼자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아버님은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 본 거예요. 제가 본 아버님은 정말 따뜻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에요. 그녀의 말이 고마웠지만 마음이 놓이진 않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 자식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은 가슴 한가운데 못이 박히는 일이다. 그날 밤 혼자 병실 창밖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봤다. 만약 내가 오늘 밤 숨이 멎는다면 누가 가장 먼저 내 곁으로 달려올까? 준호일까? 민정일까? 아니면 병실 청소하는 아주머니일까? 정답은 영숙 씨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 너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리되면 퇴원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퍽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이젠 내 몸 상태보다 내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한 거였나. 난 너무 오래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가족은 내 곁에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필요할 때만 오는 손님들이었던 거다. 그날 밤 내가 먼저 물었다. 영숙 씨,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하면 식지 않을까? 사람 마음은 원래 식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요, 식어도 다시 데워지거든요. 아버님 자식들은 그 마음을 아직 못 배운 거겠죠.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식은 게 아니었다. 애초에 따뜻한 적이 없었던 거다. 차와 위기의 밤, 그녀가 살렸다. 가족은 없었다. 그녀만 있었다. 사람 목숨이란 게 생각보다 가볍다. 심장이 몇 번 느려지면 눈이 흐릿해지고 숨이 막히면 입술 끝이 얼어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는다. 그날 밤 나는 정말로 그렇게 갈 뻔했다. 저녁 식사는 미음을 다 먹지 못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뭔가 가슴 안쪽이 꽉 막힌 듯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식판을 치우며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입술이 조금 파래졌어요. 그냥 좀 답답하네. 기분이 이상하고 그녀는 곧장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다. 한편으론 내 손을 만져보더니 차갑다며 이불을 덮어주고는 혈압계를 꺼냈다. 이젠 그 기계 소리조차 익숙해질 지경이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75에 48이에요. 산소 포화도도 86밖에 안 돼요. 영숙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을 쉬고 싶은데 아무리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다리는 점점 감각이 사라졌다. 그 순간 누군가 내 가슴을 힘껏 두드리는 느낌이 났다. 아버님, 눈 뜨세요. 제발 숨 크게 쉬세요. 들이마셔요. 아버님,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귀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건 직업적인 간호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산소 튜브를 입가에 밀착시켰다. 아버님, 여기 봐요. 저기요. 간호사님, 여기 환자 숨 못 쉬어요. 산소 포화도 84. 응급처치 도와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 와중에 그녀의 눈동자 속 눈물을 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죽는 게 싫은 거구나. 다행히 그날은 병원 응급팀이 신속하게 도착했고 응급조치를 받고 안정제를 맞으니 호흡이 서서히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실감했다. 내 목숨이 그 밤에 걸려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목숨을 건져낸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그녀였다는 걸.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내 침대 옆에는 영숙 씨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밤새 눈도 붙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은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로 대신했다. 고맙소. 살아줘서 고맙소. 정오쯤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다. 박 어르신, 이젠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엔 산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도 설명드렸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은 언제 오나요? 의사가 되묻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자식은 안 옵니다. 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요양보호사분이 더 가족 같으시네요. 밤새 응급조치도 잘하시고 아버님 계속 살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세상 가장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자식에게 듣고 싶던 말을 남에게 들을 줄은 몰랐다. 오후 늦게 영숙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무서우셨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죽는 줄 알았소. 그때 당신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봤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물었다. 어찌하여 내 자식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날 붙잡았소?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 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도 그분을 돌보지 못하고 떠나보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제야 알았다. 그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더 애틋하게 날 대했던 걸. 그녀의 따뜻함은 그녀 자신의 아픔에서 나온 거였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첫 장엔 이렇게 썼다. 오늘 밤 내가 살아난 건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내 핏줄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오화, 보호자 서명, 그리고 유산 얘기. 피보다 가까운 사람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내 몸은 점점 약해졌다. 응급 상황은 넘겼지만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병원에선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자고 했다. 중재 시술 가능성도 있어서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라. 그 단어가 내겐 점점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큰아들 분께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그럴 필요 없소. 그래도 보호자 서명은 가족이 하셔야 법적 책임도 따르니?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만한 가족이 없소. 이젠 가족보다 날 돌보는 사람이 있소. 내 말에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얼굴을 했고 곧 영숙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대신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큰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가족보다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오. 서명하시오. 그녀는 병원 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 서명을 본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단순한 이름 하나, 이영수. 하지만 그 이름은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울타리 같았다. 시술은 무사히 끝났고 상태는 안정됐다. 며칠 더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나는 병실에 남았고 그 사이 영숙 씨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식단을 꼼꼼히 확인했고 내 약 복용 시간을 벽에 메모해 두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무릎 담요를 내 다리에 덮어주며 말했다. 아버님, 전 요양보호사지만 이젠 정말 아버님이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먹먹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문방구에서 산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몇 자 적기 시작했다. 이름도 혈연도 인연도 없던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 있다. 날 돌봐주고
내 안색을 읽어주고 내 가족이 할 일을 대신해준다. 그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천사다. 그렇게 쓰다가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누구 손에 들어갈까? 생각해보니 나는 꽤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 전 사업 정리하면서 남긴 현금, 작은 아파트 한 채, 조그마한 땅과 적금, 그리고 생명보험, 자식들에게 넘긴 적 없었다. 물려줄 때 되면 넘기자. 그렇게 밀었고 솔직히 기대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자식들이 날 찾아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람인데 아버님, 유언장 쓰시게요? 하고 반가워했다.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려면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더더욱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70%는 이영숙 씨 앞으로, 20%는 큰아들, 10%는 작은 딸, 막내는 연락 끊긴 지 10년이니 제외하오. 변호사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받아 적었다. 요양보호사분과는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마음이 정리되니 몸도 덜 아픈 기분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내 유언장을 본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내가 그걸 내 자식에게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주말 큰아들 준호가 병원에 왔다. 정장 차림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아버지,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자식들의 분노. 그 여자 뭔데? 아버지 돈을 왜 남한테 줘요? 피보다 깊었던 신뢰는 자식들에겐 배신으로 비쳤다. 육화 자식들의 분노. 그 여자 뭔데? 자식은 있었지만 내 편은 없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벌써 몇 달 만인가. 내 아들 준호였다. 흰 와이셔츠에 검정 슬랙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넥타이조차 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반가움보단 계산기를 튼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아버지, 그 말에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 아이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가 왔구나. 준호야.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피해 의자에 앉았다. 유언장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설적이었다. 미소도 없고 안부도 없었다. 오직 유산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죽은 후 일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미리 해뒀다. 그는 바로 묻는다. 근데 그 여자한테 70%를 넘기셨다고요? 그 여자는 날 살린 사람이야.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냥 간병인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일한 거지. 아버지 돈 노린 거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야. 자식들 누구도 오지 않았을 때 그 여자가 날 살리고 돌봤어. 그건 일이니까요. 돈 받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그렇다면 너는 내 자식으로서 돈 한 푼 안 받고 내 곁에 있어준 적이 있니? 준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내가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심함이었을 거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섰다. 역시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첫 마디는 안부가 아니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영숙 씨한테 거의 다 준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그분이 무슨 가족이에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아빠랑 연락 좀 덜 했다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덜 했다고? 덜 했다고? 너희는 안 했어. 내가 수술대 올라갈 때도,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했을 때도 너희는 안 왔어. 단 한 번도. 민정이는 당황한 얼굴을 했다. 저도 애 키우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오빠가 알아서 한다길래. 그래, 서로 미루기만 했지. 아무도 안 왔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말없이 둘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행동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병실 문 근처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숙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가족분들께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유산 그런 거 정말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정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만 좀 위선 떠세요. 지금 이 상황이 다 그쪽 때문이잖아요. 간병인이면 간병인답게 그냥 일만 하시지. 왜 유산에 끼어드세요? 나는 그 말에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라. 그녀는 일한 게 아니라 날 살린 거야.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정신 멀쩡하세요?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낳은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외면하고 싶었다. 내가 치매라서 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냐?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너희는 정신이 멀쩡해서 아비가 죽을 뻔한 날도 안 왔던 거냐? 침묵.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죽음 앞에서 누가 날 살렸는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남긴 것들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본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다. 유언장 변경 없다. 내가 고소하겠다면 해라. 이제는 누가 내 자식인지도 잘 모르겠으니. 7화 작은 기적 영숙의 진심. 당신은 돈 때문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어젯밤 그 말들이 계속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여자가 뭐라고 유산을 넘기세요? 아버지 정신 괜찮으세요? 간병인이면 간병인답게. 이게 내가 일평생 키운 자식들의 말이었다. 눈치도 예의도 존경도 없었다. 그들의 눈엔 아버지가 아니라 통장을 움켜쥔 노인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았다. 영숙 씨는 말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고 약 챙겨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떠날 결심을 한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게 작은 메모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잠시 병원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끝나면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세요. 나는 메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게 이별 통보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짧은 문장은 고백보다도 더 진했다. 저녁 7시 그녀는 짐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가방 하나, 옷까지 몇 벌, 그리고 약간의 화장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께도 오해를 사서 더 있으면 민폐잖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가겠다는 건가?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제가 여기 있었던 이유가 혹시 아버님께 상처가 됐다면 그만둬야죠. 처음부터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저 제가 못 지켜드렸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시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내 딸이 아니오. 내 가족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신만이 나를 돌봐줬소. 그게 다요. 그게 전부요. 하지만 가족분들께 그들은 나를 잃어도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은 내 숨이 멎을까봐 울던 사람이다. 내가 누구 곁에 있어야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지 않겠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사람은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 그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내 곁에 없을 거라 느낄 때. 나는 그녀가 사라지는 상상을 잠깐 했고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다. 가시오. 이 병원에서 당분간 떨어져 있으시오. 하지만 절대 나를 등지지 마시오. 그녀는 그제야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근하던 간호사가 내게 말을 걸었다. 요양보호사분 정말 특별하신 분 같아요. 환자분을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하시던데요. 나는 웃었다. 그렇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요. 다음 날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긴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 이영수. 제목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소.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라 말할 수 있소.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날 밤 내 숨을 붙잡아준 손을 잊지 않을 것이오. har화 고소와 맞대응, 법정 싸움. 나는 기억보다 증거를 택했다. 아버지, 저희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렸을 땐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큰아들 준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연민도 존경도 없었다. 오로지 의심과 분노뿐이었다. 며칠 전 내가 유 원장을 정식 공증하고 나서였다. 변호사와 함께 상속 비율을 정리했고 그 안에서 나는 영숙 씨에게 70%, 준호에게 20%, 민정에게 10%를 배분했다. 막내 기철이는 연락 두절이 10년이 넘었기에 제외했다. 그 이후 이 사실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아버지, 지금 정신 제대로 아니신 거 아세요? 요양보호사한테 다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뇌당하신 거예요. 민정이까지 가세했다. 이건 재산 편취예요.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면 그 여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따지겠다면 나도 준비되어 있다. 며칠 후 민정이의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다. 그는 차분한 척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걱정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지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닌지. 내가 그 말에 반응도 하기 전에 영숙 씨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저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시죠. 당신 입으로. 영숙 씨는 그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버님께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고 유산 얘기 나오면 그만두자고 했고요. 병원 CCTV, 간병 기록, 심지어 아버님 상태에 대한 의료진 진단서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누가 뭐래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다. 며칠 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가족 측에서 보호자 교체 요청을 해왔습니다. 요양보호사분 교체 가능한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쪽 가족이 보호자는 아니잖소.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는 내가 정하는 거요. 행정실장은 당황했지만 내 말에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주 정말로 자식들이 날 피성년우견인으로 지정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인즉슨 아버지는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선언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충격보다는 실소가 먼저 나왔다. 이젠 날 아예 바보로 만들 생각이냐. 내 변호사는 날 위로하며 말했다. 어르신, 이런 사건 요즘 흔해요. 특히 부모님이 간병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자식들이 바로 법적으로 압박해오죠. 하지만요, 어르신은 다르십니다. 의료 기록도 정상이시고 간병 기록도 투명해요. 그리고 CCTV까지 있어요. 분리할 게 없습니다. 드디어 재판날 법원에서 내가 진술할 차례가 왔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 사람들, 내가 아플 땐 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을 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을 쓰니 왔습니다. 내 눈에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 피가 멈추려 할 때 심장을 두드려 주었고 밤을 새워가며 죽을까봐 울어주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료 진단상 인지능력 이상 없음. 피고의 법적 판단 능력 존재. 유 원장 효력, 유효 판결.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내 결정을 내가 끝까지 지켜냈다는 걸 느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숙 씨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자식분들과 더 멀어지게 된 것 같아서.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때문이 아니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멀어져 있었소. 그걸 이번에야 내가 확실히 깨달았을 뿐이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법은 피를 따지지 않는다. 마음과 기록, 그리고 진심을 본다. 오늘 나는 가족의 껍데기를 벗겨냈다. 그 안에 남은 건 이름 없는 딸 하나였다. 부와 유산 포기 각서,
그리고 마지막 경고. 나는 이제 자식 없는 아버지다.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이 지났다. 법은 내 편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 불신, 원망, 그리고 조롱까지. 어쩌다 일이 됐는지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루는 간호사가 슬쩍 말을 꺼냈다. 어르신, 큰아드님이 병원 오셨었어요. 근데 들어오진 않으시더라고요. 복도에서 한참 서성이다 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솔직히 미련이 생기지 않았다. 그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내 눈을 보고 사과했다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텐데.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산 포기 각서를 준비해 주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이미 상속 비율은 확정된 상태이고 법원도 인정한 유언장이 있으니 그건 유언일 뿐이오. 나는 살아있소.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소. 내가 죽은 뒤 이 돈을 노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소. 나는 각서를 준비했고 그날 병원에 자식들을 불렀다. 내가 먼저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전화를 걸었다. 병실 안, 준호, 민정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침묵. 그들 눈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이게 또 뭔가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유산 포기 각서요. 각자 사인하고 가시오. 민정이 먼저 반응했다. 아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한테 준 재산마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내 옆에 없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내 옆에 있을 자격 없다 생각했소. 준호가 벌컥 화를 냈다. 그럼 결국 다 그 여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직장 생활에, 애들 학원비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쁘게 산 게 죄는 아니지. 하지만 가족을 잊고 산 건 죄요. 나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사인하고 가라. 앞으로 내 병원비, 간병비, 장례 비용까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딸이었으면 적어도 날 한 번쯤 안아봤겠지. 나는 그 기억이 없구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각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계약 하나를 마무리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구두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는 소리, 그 소리조차 이제는 서글프지 않았다. 나는 되레 평온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미음을 들고 내 곁에 앉았다. 아버님, 오늘도 힘든 날이셨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오늘은 참 홀가분하오. 그녀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이젠 내 옆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두려 하오. 당신이 그 중 하나요. 아니, 당신이 가장이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 눈물엔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안도의 감정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요청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시골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했다. 서울은 복잡하오, 쓸쓸하오. 이젠 조용한 데서 남은 삶을 살고 싶소. 영숙 씨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저도 그만둘게요. 간병인 그만두고 이젠 아버님의 옆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화 새 보금자리, 이름 없는 가족과 함께 내 곁에 남은 단 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다. 서울을 떠난 건 그해 11월 첫째 주. 하늘에 얇은 구름이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던 날이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갈 때 나는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나와 함께한 도시. 아이 셋을 키우고 아내와 살아냈고 돈을 벌고 병들어 누웠고 그리고 혼자였던 도시였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 이영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내 곁에 남기로 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다. 춥진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가만히 웃었다. 몸은 조금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오. 우리의 새 보금자리는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 끝자락. 산과 들,
마을 어귀 작은 성당 종소리가 들리는 동네였다. 지방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마련된 병실 하나를 배정받았다. 작지만 햇살 잘 들고 창문 너머로 나무들이 손을 흔들어주는 곳이었다. 여기 좋아요, 아버님. 그래, 정말 따뜻하구나. 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얼굴에 담았다. 그녀는 병원 간병인 일을 정리하고 근처에 자그마한 방을 얻었다. 매일 아침이면 내게 따뜻한 죽을 끓여 가져오고 가끔씩은 마을 장터에서 감자를 삶아왔다. 우리는 이제 보호자와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일상을 나눠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가 붙잡은 아버지라는 단어였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수첩을 사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 이 조용한 마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밥을 차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다. 시골 병원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었다. 하루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내 침대 곁에 앉아 살며시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나는 그 손을 쥐며 말했다. 그래, 나도 내 손 따뜻하다. 그 순간,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감정을 받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나 지금 번호가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받지 않았다. 이미 다 말했기에 더 할 말이 없었다. 민정이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잘 계시냐는 인사는 있었지만 그 안엔 후회도 용서도 없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들이 여전히 내 곁에 서지 않는다는 증거.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유언장을 정리했다. 재산은 영숙 씨에게 전부. 조건은 하나. 내가 떠난 뒤 내 이름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말 것. 내 삶은 이제 끝자락이다. 폐는 조금씩 약해지고 심장은 가끔씩 쿡쿡 찌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고운 날이었다. 영숙 씨가 내 곁에 앉아 죽을 떠먹여 주던 중 나는 그녀 손을 붙잡았다. 고맙소. 끝까지 있어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있을게요. 아버님이 아니라 제 가족으로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란 함께 울어준 사람이라는 걸. 며칠 뒤 박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영숙 씨가 함께 조용히 보내드렸다. 그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 대신 한 사람의 마음을 남겼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